자,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제 국기법 특강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강의는 처음 하신다는 전제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개정 내용이 좀 있을까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후반부 쪽에만 좀 들으시면 되고 앞에 오늘 보실 거하고 이제 내용에서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뒤쪽에 이제 사장에 바뀐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기가 일단 교재는 4-2페이지 가시면 이제 총론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국기법 총론 말고 조대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대 총론. 그 내용이 여기는 핵심 정리 교재라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 좀 용어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게 있으니까 조대법의 2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는 좀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제 국기법 총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약간 있고요,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제 뭐 조대 법률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대 법률주의 또는 뭐 조대 평등주의.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죠, 그죠? 법대로 세금을 걷어가야지 무턱대로 걷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이란 걸 만들게 됐고 그 법을 만들어 세금 걷어가라 이게 조대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법을 만들 때는 국민들은 평등하게 취급해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조대 평등주의 이 두 가지가 조대법의 2대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 조대 법률주의부터 이제 자 이게 이제 조대 총론 얘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얹어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조대법의 2대 원칙, 조대법의 원칙이다. 법을 입법하거나 할 때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우리나라가 조세 국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세금을 내야지만 되죠. 그 세금으로 이제 예산 집행하고 할 때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알아듣겠는데 나는 내기 싫다. 이른바 조세 저항이란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군가는 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세금을 낸다라고 이제 알고 얻어맞게 하자. 그런 의미가 이제 이른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 자, 그래서 우리 법이란 걸 만들어서 그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법인세다, 소득세다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그 법대로 이제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법이란 걸 만들어 세금을 걷어가래요. 그래서 이제 조세법을 입법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좀 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세금은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걷어가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자 과세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요건. 자 과세요건을 법으로 정해라. 이게 출발이에요.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해요. 과세요건 법정주의. 자 그럼 이런 과세요건이 뭘까요? 과세요건은 그 기본이니까 알아야죠. 과세요건. 과세요건은 세금을 거둘 때 각각 세금별로 누가 내느냐. 이 과세요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건은 일단 납세무자가 있을 거예요. 세금별로 납세무자. 그리고 뭐에다 걷어가느냐? 이제 과세 대상이 있을 겁니다. 과세 물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과세 대상. 사실 과세 대상이 제일 중요하죠. 뭐에다 거둘 거냐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낼 거냐를 정할 거고요. 그죠? 요게 첫 번째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 대상별로 누가 낼 거냐? 누가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낼 거냐? 그리고 세금을 내긴 내는데 이제 그걸 수치화시켜서 계량화시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게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과표라고 줄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과세 표준. 이것도 다 걷어가면 안 되니까 이 중에 일부를 걷어가는데 그게 이제 세율이라고 정해서 걷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대상이 일단 출발이 될 것이고요.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세금마다 대상이 일단 벌었음 세금 내라는 게 대표적이고요.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익 갖고 세금 내는 것도 있고요. 재산에 세금 내는 거 있고요. 우리가 부가세 공부하잖아요. 소비, 그죠? 이런 소비 행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어떤 거래에다가 세금 물리는 것도 있고 뭐 증권거래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될 거예요. 자, 그 대상별로 누가 낼 거냐 정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법인세 그러면 법인의 본 소득 가지고 법인이 세금 내는 거고 그 계량화시키는 과세 표준 구하는 게 다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겠죠, 그죠? 과표를 구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고
뭐 과세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게 이제 또 시행령에 위임해가지고 지금 시행령에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공부할 때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시행령은 지금 뭐 안 나왔다 공부했고 지금 확정되는 과정에 확정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령이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시행령들이 다 이 과표를 구하기 위한 어떤 산식이나 계산 같은 거 다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과표, 그래서 세율은 뭐 법인세다 9%, 뭐 19%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일 거예요. 이 과세 요건들을 이제 법으로 정해라라고 출발하고 있네요. 근데 과세 요건 안에 이제 가끔 질문하는 분인데 뭐 과세권자라고 하는 게 나온다. 과세권자. 과세권자는 일반 국세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지방세 쪽에 가면 지방세는 지자체가 이제 광역이 있고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광역, 도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일반적인 시군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걷어갈 거냐, 기초지자체가 걷어갈 거냐. 이런 걸 좀 구분하다 보니까 과세권자라고 하는 거를 과세 요건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다 5대 요건이다라고 불러요. 지방세 쪽은. 근데 국세는 4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국세는 과세권자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과세권자는 지방세 쪽에서만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과세요건들을 법으로 정해라 출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세 법률주의는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세금을 나올 것 같은데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얻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불안하게 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정해가지고 다들 이 틀 안에 들어가면 세금을 내는구나라고 알고 얻어맞게 하자. 반대로 하면 알았으면 피해가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그 절세라는 거죠. 이제 틀 안에서 이걸 이상한 형식으로 피해가는 탈세라면 안 되는 거고요. 이 틀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내는구나. 법에 정해놓은 어떤 요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벗어나게 하면 세금 안 내는구나. 그럼 벗어나려면 벗어나 보란 얘기죠. 그게 아니고 거기 딱 틀에 들어가면 넌 세금 내니까 두말 없이 세금 내야 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개념이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 그럼 일단 출발인 과세 요건을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라라고 돼 있고, 자, 근데 법으로 정하긴 정했는데 애매하게 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과세 요건을 명확히 정해라 이거죠. 두 번째가 과세 요건 명확주의다라고 보시면 돼. 명확주의. 이것도 조세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 2가지가 틀이죠. 과세 요건을 정해라 법으로 그리고 명확히 정해라. 누구나가 딱 보면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될 수 있게끔 정해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라 이런 거다. 자, 그럼 1번 하면 되는데 근데 세 번째. 자, 지금 올해 지금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떤 세금 나와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측하면서 근데 한 몇 년 있다가 소급해서 지금으로 다시 소급해 돌아와 가지고 바뀐 세법을 막 적용한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지켜져야 될 것이 이제 소급하지 말아라 이거죠.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거 뭐 이따가 중요하게 보겠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란 게 있다. 이것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법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세법이란 거 자꾸 바뀌기 마련이지만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만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법률주의 안에 틀 안에서의 요건이다. 하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있고요. 소급도 하지 말아라. 자, 네 번째는 자, 이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얘기해요.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와. 뭐 엄격 해석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해석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엄격 해석의 원칙 유추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거를 아무리 규정을 명확히 정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니까 이것도 세금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해서 문헌주의라고 많이 들어봤죠. 문헌주의. 문헌에 따라 해석하는 거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판례 같은 거 보고 2차 공부하시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문헌적으로 봐라. 대법원 가서 과세관청에서는 이것도 비슷하니까 세금 걷겠다라고 했을 때 납세자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싸우게 되고 불복에 들어가고 소송까지 가서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문헌적으로 봐라. 문헌적으로 이게 지금은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벗어난 거는 유추하지 말고 문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세금 걷는 과세관청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엄격 해석의 원칙이란 게 있고 또 그냥 묶어서 뭐 합법성 원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합법성 원칙. 이런 것도 있어요. 합법성 원칙. 법대로 집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그대로 집행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용되는 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운용하면 안 되고 법대로 집행까지 돼야 된다. 합법성 원칙. 법대로 집행하라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얘기하네요. 문헌주의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얹어진 얘기들이 좀 있다. 자,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조세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틀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도 겸사겸사 대비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좀 중요하다. 이따가 이제 내용은 자세히 좀 보실 거다라고 보시면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조세 법률주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조세 평등주의라는 게 있죠. 조세 평등주의. 자, 평등하게 취급되도록 법을 입법하고 운용하라라고 하는 거다. 이게 2대 원칙으로서 조세 평등주의. 자, 평등주의 안에는 두 가지 평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른바 수평적 공평이라는 게 있고요. 수직적 공평이라는 게 있어요.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담세력에 동일한 세부담을 지어야 돼. 동일한 담세력에 동일한 세부담. 나는 1,000만 원 벌 때 세금 100만 원 내고 내 친구는 1,000만 원 버는데 세금 안 낸다고 자랑을 나한테 하네? 그러면 이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얻어맞는 건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돼. 그건 내가 납득하겠어. 그죠? 그럼 내가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내면 친구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야. 이게 수평적 공평. 나는 1,000만 원 버는데 세금을 100만 원 내는데 내 친구는 1억을 번대요. 세금을 1,000만 원 낸대요. 그러면 10%씩 내는 거니까 공평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내면 친구는 1억일 때는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더 높은 율의 세금을 내야지만 공평하다고 보는 게 수직적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조세평등주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이른바 수평적 공평이다. 수평적 공평. 수평적인 평등. 자, 수평적 공평이라는 것 틀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첫 번째가 자, 이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 이것도 좀 이따가 중요하게 볼 거야. 실질과세 원칙. 자, 이게 이상한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보면 형식과 실질이 동일한 것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형식도 똑같은 형식을 취했네요. 그렇다면 문제가 전혀 없어. 그런데 이상한 형식을 취해가지고요. 가장 형식. 그래서 실질을 은폐시키려고 동일한 실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형식을 취해서 우리 세금은 형식에다가 세금을 떼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피해가다 보니까 나는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는데 친구는 이상한 형식을 취해가지고 실질은 똑같이 1,000만 원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 이런 거죠. 이제 실질과세 원칙. 자, 이걸 또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부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는 부계부야. 부계부. 자, 부동산 부인이 이게 수평적 공평, 실질과세 원칙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세트예요. 세트예요. 같이 묶어 놓으시면 돼요. 부계부. 부계부는 실질과세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례다. 부당해상 부인. 이상한 형식을 취해서 뭐 고가 매입을 한다든가 우리 대표적인 게 부계부 비싸게 샀다든가 싸게 팔았다든가 싸게 팔았어요 회사가 주주한테 10억짜리를 시가 10억짜리를 5억에 싸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5억만큼 회사는 손해 보게 됐고요. 싸게 팔았으니까 상대방 주주는 이득을 봤어요. 근데 그 이득에 세금을 걷어가야 되겠는데 이 어떤 주주는 5억만큼을 배당을 받아가고 그럼 배당 받아가면 세금 내죠. 배당소득세. 근데 어떤 주주는 회사랑 거래하면서 10억짜리를 5억에 싸게 사가가지고 이득을 또 챙기면서 세금 안 내더라.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법인세법 조정할 때 저가양도는 그만큼 회사는 입금 산입해버리고 저가양도는 입금 산입해버리고 그만큼 배당 처분에서 소득 처분으로 추가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지워버리는 걸로 가야 이게 동일한 실질,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는 걸로 간다. 이 부계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 때문에 하는 거야. 올바른 실질에 따라 과세하게끔 만드는 거죠. 가장 형식, 이상한 형식을 취했을 때 이거를 올바른 세부담으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돌려버리는 이런 거다. 그래서 저가양도했으면 야 그거 아니야. 시가 10억만큼 너는 회사는 받았어. 받았고 그 돈은 나갔지. 그만큼 덜 받았지. 그거는 그자한테 배당을 준 걸로 볼 거야. 회사는 10억 받았으니까 그만큼 5억만큼 더 받은 걸 입금 산입해 버릴 거고 법인세 더 내. 올바른 세부담으로 법인세 더 내고 그만큼 주주한테 배당 처분해서 인정 배당으로 추가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런 거다. 그런 느낌을 가져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구나. 여기 보니까 조세 평등주의 안에 하부 원칙들이구나. 느낌을 가져놓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수직적 공평이에요. 수직적 공평.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1,000만 원에 100만 원, 친구는 1억일 때 1,000만 원 내면 안 돼. 2-3천만 원 세금 내야 돼. 더 높은 율의 세금을 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게 뭐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 우리가 공부하시는 초과 누진세율. 소득세 봐요. 엄청나죠? 누진율이 그죠? 자, 초과 누진세율 구조, 세율 구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6%부터 45%까지. 올라갈수록 최고 세율 45%까지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따라 붙는 게 이제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요. 응능부담의 원칙. 부담 능력이 커지면 그만큼 높은 율의 세부담을 져가지고
더 많은 세부담을 훨씬 더 높은 율의 세부담을 지게 만들겠다. 응능부담의 원칙. 자, 그래서 과거에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조대 총론도 자주 물어볼 때 조대 법률주의 안의 하부 원칙과 평등주의 안의 하부 원칙을 섞어가지고요 성격이 다른 걸 찾는다든가 뭐 이런 걸 찾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아요. 어려운 건 아니죠. 딱 들으면 아 이게 법률주의 안의 틀이구나. 성격이. 그래서 법정주의, 과세요건은 법으로 정해라. 법률. 그다음에 명확하게 정해라. 또 법이 바뀔 때 소급하지 말아라. 법을 해석할 때 엄격하게 해라. 법대로 집행까지 하게 하라. 이런 거니까 법률주의 안의 하부 원칙이구나 느낌. 아 이런 건 평등이구나 평등. 실지과세 원칙, 부계부, 뭐 초과누진세 구조 평등하게 하려고 이런 거구나. 응능부담의 원칙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둘을 구분해서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출발. 뭐 용어들 이 안에서 실지과세 원칙 너무나 중요하게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다음에 소과세 금지 원칙도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이런 것들. 나머지는 뭐 알고 있고 뭐 세무회계 공부할 때 저 기본 객관식 공부할 때 부계부 많이 공부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구나. 자, 요걸 일단 알고 넘어가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한번 챙겨서 몇 가지 해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자, 4-2 페이지 가볼게 이제 국기법 총론 들어왔어요. 이제 본론 들어가 보자. 요건 좀 하나 챙겨놓고. 작년에는 조세법 2대 원칙 말고 이제 조세법 법원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크게 의미 없어서 법원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자, 법원이란 건 뭐야? 법원은 우리가 이제 법대로 세금을 걷어간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한테 강제해서 걷어가는 세금의 근거가 되는 어떤 법대로 세금 걷어간다. 이게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하는 게 법원이라고 불러요. 법원. 여러분들 우리 법원이라고 우리가 따라야 될 거야. 우리 세금을 내는 관계에서 따라야 될 게 뭐 있어요? 헌법 있죠, 헌법. 헌법은 기본적인 법이니까 당연히 최상위법이니까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법률의 모든 걸 담기 어려우니까 명령이라고 하는데 위임을 해요. 위임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게 우리 여러분 공부하는 거야 다.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에 관련된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다 내용들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그다음에 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령이나 뭐 장관령에서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인 거야. 자, 그런데 행정규칙이란 게 있어요. 그건 법원성이 없다는 거 하나. 행정규칙, 훈령, 예규, 통첩 이런 건데 이게 대표적인 기본통칙 같은 거야. 기본통칙. 기본통칙은 법원성이 없어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굳어져 온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져 왔으니까 시험에도 내고 막 그런 거죠. 이제 특히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보시면 기본통칙 사항이 되게 많고요. 통칙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야. 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그죠? 이거는 바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시험에서 내고 있지만 사실은 법원성 있는 거 갖고 우리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특히나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온다. 기본 통칙. 사실은 법원성은 없는 거예요. 기본 통칙, 훈령, 예규 이런 것들은 법원성이 없다. 구세청 내에서 뭐 고시하거나 훈령 같은 거. 올해도 이제 좀 이따 보시면 하나 이제 들어온 게 있어요. 고시돼 있던 게 이제 이게 들어와서 시행령으로 옮겨온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서류에 송달 같은 거 할 때, 자 그때 나오니까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다시 법 체계로 들어오면 이제 법원성을 제대로 갖춘 거니까 여태까지는 구세청 내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막 하면서 뭔가 운용됐던 건데 이런 거다. 자, 그래서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습법 이런 거 있어. 관습법. 이런 우리나라는 성부국가 성문법. 관습법은 아니야. 법원성이 없어. 판례는 법원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야. 무조건 판례가 나오면 대법원 판례만. 고등법원이나 행정법원의 판례들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면.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법원성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만은 법원성이 있다고 한다. 이 정도 들어보신 거 있다. 만에 하나 위해서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다. 관습법도 법원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좀 잡았고요. 자 이제 국기법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4-2 페이지 가시면 국기법 총론 나와요. 자 국세기법법에 또 총론이 있네요. 이 안에 또 총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잠깐 적어볼게요. 자 국기법 총론은 일단 출발 이제 첫 번째. 자 국기법의 성격이에요. 국기법 성격. 국기법이란 법의 성격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국세기본법은 각각의 어떤 개별세법이라고 하는 법인세법이나 등등의 자 공통적인 사항을 몰아놓은 거야. 이 자체가 총칙법 성격이 있대요. 총칙 같은 거야. 총칙. 그래서 자 다
법마다 다 이것저것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걸 다 법마다 법인세법에다가 소득세법에다 담으면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몰아놓자. 그런 총칙법 성격이 있다. 총칙법의 성격이 있다고 해요. 총칙법.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보시면 국기법이 잡다한 게 있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양도 많을 뿐더러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막 다 공통되는 걸 다 이것저것 다 몰아넣다 보니까 총칙법 이런 성격이 있고요. 요것 때문에 출발한 거였어요. 야 개별세법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몰아놓을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일반세법이라고 불러. 일반세법에다 몰아놓은 게 국기법이다. 총칙법 성격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자, 세금에 대해서 억울한 게 있을 텐데 억울하면 싸워봐야 될 텐데요. 그때 어떤 절차로 싸우지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불복절차법 성격이 있다고 그래. 불복절차. 우리 불복 알죠? 불복? 이의 신청이나 뭐 이렇게 불복제도 이제 뒤에 또 보실 거지만 어쨌든 불복 절차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절차로 싸워볼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불복절차법이 법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불복제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거다 이거죠. 이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언제까지 억울하면 싸워볼 수 있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재결청이라는데 어떻게 결정을 또 할 거냐? 판결하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제 요 두 가지가 일단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좀 더 요즘에 얹어가지고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게 또 납세 의무라는 거 공부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납세 의무. 자, 또는 납세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담고 있습니다. 권리. 예. 여기 이제 마지막 장이죠.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잖아요. 납세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 또 납세 의무와 권리 이런 거죠. 이제 납세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납세 권리 이런 것도 좀 담고 있다.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국기법 성격이고요. 자, 거기에 교재 가시면 2페이지에 성격이라고 이제 딱 한 줄로 해놨네요, 그죠? 이렇게 성격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예요. 다른 각종의 법들이 있는데 법률과의 관계.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요게 좀 중요하죠. 자, 우리 국기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국기법하고요. 이제 다른 개별세법이 있어요. 다른 개별세법. 다른 개별세법, 법인세법 등.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다른 개별세법 등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공통적이니까 총칙법 성격으로 몰아놓은 게 국기법이에요. 그럼 이 국기법의 규정이 몰아서 이제 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별세법에 요거랑 다른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둘 중에 뭘 적용해야 되지? 이게 겹치는데 상충이 되는데 뭘 먼저 할 거냐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국기법은 일반세법이니까 얘보다 더 우월한 어떤 특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국기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우선하는 건데 한 17가지 정도를 열거해서 걔들은 개별세법에다가 딴소리하면 국기법도 넘어가 줄게. 국기법이 봐줄게 이런 개념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세법을 개정해 갖고요. 그래서 요게 입장이 국기법은 다른 개별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규정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적용한대요. 그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얘 법이 우선하고요. 여기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국기법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걸로 입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지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번이. 요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2페이지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1번 다른 세법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다른 세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 다른 세법이 우선한다는 거지 이제. 자, 두 번째. 자, 또 국기법과 다른 어떤 법률과의 관계 중에 이제 관세법이 있어요. 관세법. 자, 우리 이제 세금은 국세가 있고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이건 과세권자에 따라서 아까 지방세 얘기 잠깐 했죠. 과세권자도 들어간다 요건에, 그죠? 그래서 과세권자, 지방세. 자, 우리 이제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가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다 국세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세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에다가 돈을 쓰는 거지 이제. 근데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지방세라고 불러요. 그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죠. 둘은 다 조세라는 틀 안에서 묶이지만 조세는 포함되지만 이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아셨죠? 지방세. 자, 지방세가 있고 그러면 지방세 말고 이제 국세로 오시면 국세 안에는 또 둘로 구분해요. 내국세라는 일반적인
국세가 있고 내국세, 그다음에 관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세와 관세를 합친 게 국세야. 내국세와 관세 합친 게. 자, 그러면 국세 안에 관세도 다 포함될 텐데, 근데 국세기본법은요 관세를 좀 빼요. 관세 쪽을. 그래서 이제 이게 내국세 기본법이라고 부르기도 해. 내국세 관세를 뺀, 국세 안에 포함되지만 관세를 뺀. 왜냐하면 관세는 수출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매기고 하는 거 특별적인 어떤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규정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가 우선한다고 보는 거예요, 관세법이. 그리고 국기법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총칙법적인 성격 있는 내용을 관세법 안에 보면 관세법 총칙편이 있어 갖고요, 그쪽에다 다 담고 있어, 내용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세기본법과 둘 간의 관계는 얘가 우선하는 거야. 관세법이 우선하는 거야. 특별법적 성격이 있다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 관세법이 우선한다. 공통 겹치는 게 있으면 관세법에 따른다. 얘는 특별히 어떤 별도의 어떤 규정을 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또 국기법하고 행정심판법. 이렇게 행정심판법. 자, 이 둘 간의 관계는 이게 이제 불복제도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 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자, 아까 이제 국기법은 불복 절차를 다루고 있다 그랬죠? 내가 억울해요. 억울하면 이제 싸워봐야 되겠죠, 그죠? 싸워봐야 돼. 딱 드는 생각은 국가랑 싸울 때 행정소송이 떠올라요. 여러분 행소법 공부하는 분도 많을 거고요. 행정소송이 붙어서 싸우면 되는데, 자,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소송에 관련된 행정심판법에 보면 국가를 상대로 뭔가 법원 가서 싸울 때는 그 싸우기 전에 나한테 그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에다가 먼저 두드리고 그리고 법원에 와라. 일단 행정청에다가 뭔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싸워보고 그리고 법원에 와라. 이런 입장을 보였던 게 과거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었어.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래서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그리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먼저 행정청에 가서 싸우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소송이 오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봤자 거의 싸워봤자 다 100점 100패다 이거죠. 행정청이 그걸 안 들어주는 거야. 구청이나 이런 데들이 안 들어주니까 소송이 오는 게 거의 100%가 다 오더라. 그럼 시간 낭비네? 라고 해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바로 소송 올 수 있게, 먼저 거치지 말고 바로 와 라고 하는, 어차피 의미 없다고 본 거지. 근데 우리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서가 나한테 했는데 억울해요 라고 싸워보니까 일단 가보니까 걸러지는 것들이 꽤 되더라는 거야. 걸러지더라. 그리고 빈도를 따져보면 빈도가 엄청나잖아요. 일반 행정행위, 여러분들 구청에서 아버님이 뭐 구청하고 싸워보고 뭐 구청 억울하다 이런 것들은 별로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세금에 대한 억울함은 늘상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빈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행정법원에 오는 거는, 소송하러 오는 거는 빈도가 많은데 행정법원의 업무가 과중되겠구나.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행정청인 세무서를 상대로 싸워보고 그러고 소송해 와 라고 하는 게 남아 있어요.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부르는데 남아 있어. 그 싸워보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 이거 불복이라고 불러. 그 절차가 이건 거예요. 소송 가기 전에 우리 틀 안에서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해보자. 이게 이제 이의신청도 있고 심판청구도 있고 심사청구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 불복절차법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이쪽 법은 삭제가 됐는데, 우리 지금 세금에 대한 국기법에서는 이 내용을 담고 있으니, 그러니까 얘를 따라야 돼. 얘를 따라야 되는 거죠, 국기법을. 그래서 우린 불복제도를 취하고 나서 그리고 소송 가는 거야. 일단 불복제도를 취하지 않고는 소송을 못 가요. 일단 한번 거친 다음에 그러고 가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 절차를 나중에 보자. 불복 절차로. 아시겠죠? 우리가 행정청을 상대로 뭔가 국가죠. 어쨌든 세무서도 국가를 상대로 뭔가 싸워보는 건 행정 업무에 대한 불만을 같이 다퉈보는 거는 행정 소송인 거야. 소송. 근데 그 소송 가기 전에 먼저 한번 행정청을 상대로 싸워보고 오래요. 판사 앞으로 가지 말고.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우리 세금에 대해서 남아 있다고요. 국기법에. 이쪽 법은 없애버렸지만 의미 없다고. 어차피 구청에서 얘기해봤자 의미 없다. 구청에서 막 영업을 뭐 해서 몇 개월 동안 영업 정지를 먹인다든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영업 정지를 먹입니까? 너 코로나 때 9시 뭐 10시에 장사하지 말라는데 했잖아. 그거는 치우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치우고 손님 안 받았습니다. 손님은 있는데 뭐 손님이 안 나간다고 막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규칙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영업 정지 억울해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행정 처리에 관련 행정청을 상대로 한 그런 어떤 다툼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구청에 가서 얘기해봤자 안 들어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바로 소송에 와라 이거죠.
봐라. 근데 세금에 대한 거는 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요 불복 절차가 요거다. 행정 심판 전치주의. 먼저 싸우고 소송 가라 이거죠. 그 절차를 다루는 게 불복 절차. 요걸 담고 있구나. 그래서 둘 간의 관계 얘기하면 요게 우선이구나. 국기법이 우선이구나. 얘랑 다른 말을 국기법에 하고 있고 이걸 따라서 우리는 불복을 거쳐야지만 소송 가는 거니까 얘랑 다르다. 자, 근데 이때 억울하면 싸울 때요. 싸울 때 우리가 뭐 이의 신청도 있고 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런 것들 나중에 볼 텐데 그게 이제 국기법에서 말하고 있는 불복 절차야. 근데 나는 소송 가기 전에 한번 싸워보긴 하고 가야 되는데 나 이거는 이게 한통 속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기관에다가 한번 싸워보는 걸 해야지. 이게 감사원에다가 하는 심사 청구란 게 있어요. 감사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4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국기법과 감사원법과 비교를 합니다. 감사원법. 뭐 다른 것들이 감사원법에 뭐 관련된 공통적으로 뭔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거든. 지금 이 딱 한 건이거든. 응? 이때 그러면 납세자가 그 불복 청구인이 선택해 보래. 이런 이의 신청이나 이런 틀로 가든가 여기 불복 절차로 가든가 아니면 감사원 쪽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거친 다음에 소송 가래요. 둘 중에 하나. 이게 뭐야? 선택해 보란 얘기지. 선택해 보란 얘기지.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는 이게 이른바 선택적 지위래요. 선택적인 어떤 지위가 있대. 감사원법하고는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동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복 청구인이 억울하면 싸울 때 이 절차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감사원 쪽에 정하는 이쪽에 말하는 심사 청구라는 틀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적 지위라고 부른다. 아셨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 문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 관계. 여기 이제 교재 가시면 네 가지가 써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선택적 지위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3번 총론에 잡다한 얘기 좀 합니다. 3번에 이제 앞으로 국기법의 내용을 쭉 이제 법전에 다룰 때 이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이건 법마다 다 있어요. 2조쯤에 가면 법 1조, 2조 할 때 1조는 성격이나 목적 같은 걸 얘기하고요. 2조에는 이 법에서 쓸 용어들 이거니까 요대로 해라고 하는 거죠. 용어가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용어는 이건데라고 하는데 보니까 딱 찾아봐야죠. 여기서 용어는 이거구나. 그 용어에 대한 얘기, 용어를 아셔야 되고요. 상증세법 가면 용어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속이 뭔지, 증여가 뭔지. 그 상속의 정의에 들어가는 얘기가 뭔지를 쓰라는 게 이게 작년 세법학 시험 문제였습니다. 상속의 범위를 쓰라. 이 용어를 모르는 그만큼 용어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상속이란 게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담고 있거든요. 증여 비슷한 것들, 4인 증여나 뭐 이런 걸 넣고 있으니까 그런 걸 쓰라고 하는 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뭐 겁먹을 거 없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 보는 걸 갖고 쓰면 되는 건데 용어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야. 2차에도 나오고 1차에도 물어본다. 자, 그래서 이제 국기법에 쓰는 용어의 정의야.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들을 좀 해서 용어의 정의 관련된 주요 사항을 넣어놨죠. 국세와 세법 뭐 이렇게 하면서 넣어놨네요. 1번 국세, 2번 세법. 자, 국세와 세법은 가끔 등장해. 그 다음에 또 밑에 뭐 납세자 이런 것도 등장해. 몇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용어 이런 거 충분히 나와요 시험에. 쉽게 나오는 쉬운 거죠. 이제 어떤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용어 안에는 첫 번째가 자, 국세와 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와 이제 세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국기법의 내용들 딱 조문들 보니까 국세란 말도 나오고 세법이란 말도 나온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국세는 뭐야? 국세? 세금의 이름이죠. 법인세, 그죠? 소득세 이런 거죠. 국세가 뭔지. 자, 국세는 13가지의 세목이 존재해요. 국세는 13가지. 어려운 거 없어. 여러분 다 아는 세목들이야. 일반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상징세라고 부르지만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있고. 또 여러분들 부가세 공부할 때 보시면 수입 관련 과표할 때 보시면 관세, 과세 가격 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거 있잖아요. 관세 플러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교통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이런 거예요. 다 국세예요 이게. 이 국세예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인지세, 종부세 합치니까 13가지가 된 거예요. 여기 13가지가 이제 이 국세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13가지 안에 지금 관세 얘기해서 관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세는 원래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하는데 그중에 관세는 딴 세상 그쪽과 관세는 빼버립니다. 이쪽이 우리는 내국세만 다루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게 내국세 기본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13가지 세목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따라서 관세는 제외되는 거야. 관세는 제외.
국세에 관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뭐 관세 넣어서 이것도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 되는 거야. 관세. 당연히 지방세는 당연히 국세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쉬운 문제가 돼. 지방세는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그죠? 관세와 지방세는 넣지 않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관세 따라 붙는 게 임시 수입 부가세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건 아니고요. 임시 수입 부가세. 이게 관세를 매기는 거는 보통 이제 나라마다 무역할 때 수입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을 좀 뺏어갈 것 같으면 관세를 좀 더 때리고 막 이런 것도 나라마다 정하겠죠. 그 강화 과정에서 관세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무역 수지 때문에 수입을 좀 억제하고 이런 거 하려고 거기다가 따라붙는 관세에 덧붙이는 거야. 30% 정도를. 이게 임시 수입 부가세야. 수입할 때 관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따라붙는 그런 거야. 아죠? 용어가. 그래서 관세에 같이 따라붙는 게 임시 수입 부가세가 있다. 임시 수입 부가세. 이것도 다 따라붙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국세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관세랑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국세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들, 세금의 이름들.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조세 법률주의. 그러면 이제 이 국세라는 세금을 걷어갈 때는 무턱대고 걷어가면 안 되는 거고 법에다가 정해서 조세 법률주의니까 정해야 되겠죠. 이게 세법인 거야. 근거 법률. 이걸 걷어갈 때 근거되는 법률.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세법이라고 봐. 세법. 자, 세법. 자, 세법이라는 거 안에는 이제 이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법 이렇게 해서 근거 법률이 다 있겠지. 근데 이제 13가지 세목에 대해서 13가지 근거 법률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12가지래, 12가지. 12가지 이제 개별 세법이라고 이제 불러요. 12가지 개별 세법. 12가지 개별 세법. 한 가지가 빠져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합쳐서 상증세법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거, 살아계실 때 물려주는 거 어차피 같은 어떤 부의전 형태다라고 본다면 같은 맥락이니까 그 안에 틀이 거의 똑같거든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그러니까 법은 하나 통합되어 있는 거야. 근거 법률이 상증세법으로. 그러니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목으로는 구분되지만 법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빠지니까 12가지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아셨죠? 이렇게 12가지 개별세법이라고 지금 불렀어요. 12가지 개별세법. 요게 세법이고요. 요거의 근거 법률인데 12가지 개별세법의 공통적인 사항을 또 뭐라는 일반세법이 존재해. 그게 뭐야? 지금 우리 국기법도 일반세법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개별세법에 국세기본법, 국기법, 그다음에 또 국세징수법, 국징법. 다 이름 공부할 것들이네요. 국기법, 국징법. 다 일반 세법이야. 이게 국기법, 국징법. 자, 그다음에 국제조세에 관련된 국조법이라는 게 있고요. 조세범 처벌법도 있죠. 조세범 처벌법. 이것도 공부할 거죠. 다 공부할 범위네요. 자, 또는 처벌 절차법. 처절법이라고 또 웃기게 부른데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 처벌 절차법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조특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조특법. 조특법. 요건 2차 때 공부해야 되는 법이죠. 조특법. 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일반 세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세법이란 용어는 이 개별 세법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세법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야. 자, 그런데 요 안에서 당연히 이제 보면 이제 세목 자체에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빼는 것이 이제 관세법. 이거는 당연히 세법이라고 부르지 않겠지. 관세법. 그다음에 지방세법. 우린 13가지 세목에 대해서 근거되는 법률을 말하는 게 개별세법이고 공통적인 거 말하는 거니까 개별세법 안에 여기 빠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관련된 법 자체도 이것도 세법이라고 부르지 않겠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관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 이거 다 X입니다. 다 X야. 이게 세법으로 들어가지 않아. 근데 이제 국기법 요거 다 들어가는데요. 이게 국기법이 여기 또 X야. X. 그래서 이게 세법이란 용어에는 국기법은 빠집니다.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표현해? 조문에서 이 법이라고 표현해. 이 법. 그래서 국기법의 내용들 쭉 보면 이제 국기법이란 말이 등장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법 및 세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 및 세법 이렇게 부르면 아 전체가 다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빼고 당연히 이 법 및 세법 하면 이 법이란 표현하니까 국기법 자기는 자기 자신은 빠지는 거야. 자기 자신을 부를 때 국기법 공부할 그 규정에서 국기법은 빠진다. 요거 빠진다. 요거 빠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국세와 세법에 대한 용어 정의예요. 국세 및 세법. 자, 이 페이지 가시면 이제 국세 13가지 개별 세목이라고 돼 있고요. 12가지 개별 세법이라고 돼 있고 및 5가지 일반 세법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국기법, 지방세법, 관세법은 제 세법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원천징수 설명할 거 없죠? 원천징수 우리가 뭐 늘상 하는 거 소득세 원천징수를 왜 해요? 소득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소득자 소득 파악하려고 소득 지급하는 자들아 원천 징수란 걸 해라라고 하는 거지 이제. 자, 그럼 세금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원천 징수예요. 그래서 원천 징수는 세금에 대한 것만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세금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범칙금은 세금인가요? 벌금 내면 세금이에요, 그게? 벌금이 세금인가? 아니에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조세, 세금이라는 거는 부가 목적이 재정 지출을 위한 재정 조달하기 위한 거야. 재원 조달. 국가가 나라 살림자 예산 집행하고 할 때 필요한 돈을 걷어가기 위한 게 이게 세금이에요. 그럼 범칙금이나 벌금은요? 이걸 왜 걷어가? 그 예산 집행할 때 돈 필요하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어떤 과속을 하지 말아라. 교통법규 지켜라. 이런 것들 어디 길거리에다가 침 뱉지 말아라. 노상방뇨하지 말아라. 이런 걸 어겨가지고 어떤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걸 뿐이지 이거 걷어가지고 과속 카메라 뭐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예산 막 충당을 해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래서 뭔가 범칙금이나 벌금 같은 건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아. 아셨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원천 징수에 보시면 가로 열고 중간에 국세하고 가산세 제외라고 돼 있어요. 바로 밑에 가산세가 나오네요. 가산세. 가산세도 역시 뭐야? 이것도 범칙금 같은 거야. 벌금 같은 거야. 우리 국민들은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해. 뭔가 제재가 가해져야지만 따를 거야.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한 것도 신고 제때해라. 납부도 제때해라.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가산세라는 거죠. 신고부서 가산세. 이것도 또 어떤 성격은 범칙금, 과태료 성격이 있다는 거야. 그게 가산세라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 범칙금, 벌금은 세금이다 아니다? 세금 아까? 세금이? 아니다. 세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가산세가 특이한 거잖아. 가산세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성격이라고 하지만 국세에 포함한다는 게 특이한 거야. 이건 또 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국세 안에 가산세가 포함돼요. 그 여러분들 법인세법 공부하고 하면 계산 구조 같은 거 우리 부가가세도 마찬가지고 차감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산세까지 구해 안 구해? 구하죠. 구해서 세금이라고 치고 차감 납부할 세액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국세 안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따로 뭐 고지서 띄워가지고 범칙금 물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원래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세금이라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함해서 한다. 그러니까 성격이 특이한 거야 가산세가. 원래 벌과금 성격이 있다 이거죠. 범칙금 성격이 있다. 그러면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범칙금은 세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때는 포함하는 걸로 한다. 가산세는 해당 국세에 포함한다. 특이하다. 자, 그거 성격을 좀 잡아놓으시고요. 가산세는 국세에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세금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강제징수비는 뭐예요? 요거는 뭐 우리가 국진법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압류 걸거나 체납자 세금 못 낸 자들에게 재산 뺐을 때 압류 걸거나 하는 과정에 또는 매각하고 이런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강제적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강제징수비라고 부른다. 그죠? 어렵지 않고요. 자, 압류 매각 비용이다, 운반 비용이다, 뭐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6번 공과금도 가끔 들어가는데요. 공과금은 우리 공부할 때 법인세 공부할 때 뭐야? 이 공과금이 무슨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부담금.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서 제재받는 게 아닌 거. 이렇게 성격 갖고 있는 무슨 부담금이야. 그럼 이건 공과금은 어떤 공공기관 등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런 게 나와. 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있을 때, 채무자가 뭔가 이행을 하지 않네. 그럼 채권자가 이 재산에다가 직접 압류를 갈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해요. 못해.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요. 법원한테 부탁해서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제가 내 돈 안 갚네, 내 제 건물, 제 집 압류 걸 거야. 이런 거는 못 한다는 거예요.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하냐면 직접 내가 걔한테 압류 걸고 하는 거를 자력 집행권이라고 불러요.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자력 집행권 갖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 세금에 대한 거, 조세에 대한 건 국가는 또는 지자체는 조세 채권자잖아. 세금에 대한 채권자 받아갈. 근데 채무자인 납세자가 세금을 안 냈네요. 직접 거기다가 강압적으로 압류 건다.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국징법의 내용이야. 국세 징수, 국징법. 그래서 국가는 바로 걷어가서 압류 걸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국가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야.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이런 거. 또는 뭐 국세 안에 포함하는 관세도 마찬가지. 세금이니까 관세도 안 내면 당연히 압류 걸 수 있어요. 관세도 이것도 당연히 국가 쪽에 들어가니까. 국세, 지방세, 관세. 그 다음에 하나가 이 공공기관이 하는 공과금이야. 우리 국민연금이나 사대보험 이런 거 안 내면 압류 건다고 통지 날라오고 막 그래요. 잘못하면.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력 집행권 갖는 게 국가, 지자체, 뭐 관세 쪽이라든가 이런 공과금 쪽이라는 거야. 그럼 공과금도 자력 집행권 있네.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공공기관이니까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읽어볼게요. 공과금.
국세징수법에 정하고 있는 강제징수, 직접 압류 걸거나 하는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그다음에 지방세 등에 관계되는 이런 걸 제외한 것. 이거 빼니까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응? 공과금밖에 안 남는 거야. 그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즉 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들 각 중에 국세 빼고 지방세 빼고 관세 등을 뺀 나머지 이게 공과금이다. 요까지만 자력 집행권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돼 있네요. 자, 그런 식의 표현이구나. 자, 공과금 정의 좀 아시면 되고요. 납세자 중요합니다. 별표야, 이 납세자가. 말장난 자주 치니까 납세자. 자, 용어의 정의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번호 뭐 2번 매길게요. 적는 거니까. 그래서 납세자에 대한 납세자가 중요하다. 납세자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자를 다 포괄해서 납세자라고 불러요. 근데 자기한테 원래 주어진 자기 세금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세금을 자기한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자기 세금을 내는 자가 이게 납세무자예요. 납세의무자. 납세무자 안에는 본래 납세의무자, 자기 자신 원래 일반적인 납세무자도 있고요. 여기다가 2차 납세무자도 있고요. 2차 납세무자 또는 물적 납세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물적 납세무 다 뭐 나중에 좀 들어보시겠지만 이런 등등해서 확장해서 뭐 보증인이라든가 등등 납세 보증인. 그래서 보충 납세무자, 보충적인 납세무자, 본래 납세무자, 뭐 연대 납세무자 다 이런 일반적인 납세무자들을 다 여기 포함하는 거예요. 자, 에다가 플러스 징수 납부무자. 징수납부. 자, 뭔가 징수 그러면 원천징수 떠오르죠? 자, 원천징수. 자, 그 다음에 또는 뭐 조합징수도 보이죠? 우리가 조합징수 알죠? 조합징수. 납세 조합 같은 거, 납세 조합징수 우리가 두 군데 나오잖아. 소득세 공부했으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사업소득 안에서 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도매상, 노점상들 이런 불안불안하고 세금 제도 될까? 자기들끼리 납세하기 위한 조합 만들어서 세금 내면 그러면 세금을 5% 깎아주지 않습니까?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깎아주는 거 있죠. 납세 조합, 징수세 공제 이런 거 있고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도 있죠. 근로에도 자기들끼리 조합 만들어서 하게 되면 원천징수 한 거니까 조합징수도 보내서 연말산하고 추가소 없으면 종결이고 있으면 확정신고하는 그 구조로 가는 납세조합이라고 하는 걸 두 군데. 사업소득에서 하나, 근로에 하나. 일반적인 우리 근로소득이 아닌 거야. 외국에서 뭐 본사에서 돈 받는다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CEO들 주 A 코리아의 CEO 이렇게 봤던 그런 얘기들. 조합징수 이런 거 있죠. 조합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자기 세금이 아니잖아. 원천징수도 자기 세금 아니잖아. 남의 세금을 걷어다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조합 원천징수, 조합징수. 그다음에 우리 대리납부란 제도도 있죠. 부가세 할 때 보시는 대리납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남의 세금을 걷어다가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합 징수납부무자라고 하는 거지. 이 둘을 합쳐 가지고요. 더해 가지고 이게 납세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장난치겠어요? 위치를 바꾸는 거지. 납세무자에 얘가 포함되는 걸로 표현해. 틀린 지문이야. 납세무자에 얘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따로야. 납세자가 폭넓은 개념이라는 거야. 이 둘을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납세무자에는 뭐 어쩌고 누구 포함, 징수납부무자를 포함한대. 얘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여긴 얘가 포함되면 안 되는 거야. 따로예요. 얘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납세자의 범위에 이 둘 다 포함되는 거지. 납세무자에는 얘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장난치는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가시면 이제 과표는 과세표준. 세 번째가 이제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요. 과세표준은 자, 우리가 늘상 보는 게 과세표준이잖아. 그죠? 자, 이게 이제 정의가 세액. 자,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과세 물건별로 표준을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이제 세율 해서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액이 되죠. 우리가 이른바 산출세액이라고 부르는 산출세. 산출된 세액, 산출세. 자, 이 세액이 나올 거야. 자, 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 되는 거예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 세액을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거. 자, 세액 산출에 직접적으로 기초가 되고 있는 과세 대상 물건들의 이 과세표준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량 또는 가액이라고 또 표현하고 수량 또는 가액. 자, 이거는 세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금액이 나와야 돼요. 세액이니까 금액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우리가 이제 가액으로 구하는 거지. 가액, 금액으로 구하는 거, 과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하지. 1,000만 원, 500만 원 과표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은 몇 퍼센트? 법인세 9%, 19% 올라간다. 소득세는 6%부터 45%까지 올라간다. 이런 거지 이제 세율.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과세 대상 물건의 가액인데 어떤 경우는 수량인 경우도 있죠. 수량. 자, 수량인 경우 어쨌든 세액은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수량일 때 뭐 한 명 인원수 뭐 킬로그램당 리터당 담배 같은 게 20개비당 이렇게 담배에다가 붙이는 세금들 여기다가 이제 수량이 때리는 거야. 이게 뭐 개별 소비세 나중에 2차 때 공부 보시면 거기 많아. 잔뜩 있어요. 이렇게 어떤 수량에 때리는 거야. 한 명당 얼마 이게 세율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금액이 돼야 되니까 퍼센트로 하면서 없잖아요. 한 명이 머리를 뭐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라 이건 이제 세율이 금액이 되는 거야. 금액. 자, 여기에 이제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과표가 가액으로 나오는 게 뭐야? 종가세가 되는 거고요. 얘가 종량세가 되는 거지. 이제 종량세, 종가세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제 쓰고 보니까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어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과세 물건들의 가액 또는 수량이다. 수량 또는 가액이다. 이게 정의야. 과세 표준 정의. 그 나오면 그 맞는 지문이구나 아시면 돼요. 자, 과세표 읽어볼까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과세 대상 물건들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라고 돼 있다. 이제 알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용어니까 뭐 잡다한 게 막 써 있는 거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까지 특수환개인. 우리 특수환개인 그러면 법인세법 등에 말하는 특수환개인도 있고 막 등등 그런데 이것도 특수환개인이라는 용어들이 개별세법이 막 나오니까 국기법에서 특수환개인 이거야라고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에서. 자, 먼저 특수환개인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야. 동그라미 1번의 끝에 뭐예요? 친족관계. 우리가 나랑 특수관계 있다는 누구를 얘기할 때는 친족관계가 일단 출발이겠죠. 친족관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가보시면 밑에 마지막 뭐예요?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먹고 사는 문제가 딸려있는 자들이라든가 나와 어떤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든가. 자, 마지막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든가. 이 세 가지 제목은 기억해 놓으세요. 친족관계, 경제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이 세 가지다. 뭐 외워 놓으셔야 돼.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니까 나중에 2차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네요.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여러분들 개정세법으로 반영해서 객관식 수업을 지금 들으시니까 그 안에 가시면 소득세법 할 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근로소득 할 때 그때 비과세 등 따지고 할 때 이거 판단하고 할 때 뭐 개인 사업주 같은 경우는 친족관계다라만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비롯된 거였어. 자, 어쨌든 여기 세 가지가 일단 국기법에서는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안에 친족관계가 있는데 여기 최근에 좀 개정을 해서 범위를 좀 축소시켰어요. 친족관계. 자, 원래 피로 맺어진 거는 이제 사촌이 혈족돼 있는데 육촌이었다가 사촌 바뀌었고요. 피로 맺지 않고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사촌이었는 삼촌으로 바뀌었습니다. 협소하게. 요즘 누가 육촌하고 거래 뭐 왔다 갔다 육촌 누구지도 몰라. 요즘 세상에서 그죠? 이러니까 좀 현실에 맞게끔 바꾼 거다. 사촌 혈족, 삼촌 인척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육촌, 사촌 과거 규정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어. 사촌, 삼촌. 자, A번 좀 보시고 B번은 배우자인데요. 배우자. 자, 배우자는 우리 이제 소득세 공제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가 돼야지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 기본 공제 해주고 150만 원 빼준다 이런 얘기를 막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기법이 말하는 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거죠. 이제 그쪽은 공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 여기는 특수관계인이면 장난친 거지라고 뭐 부당행위를 하든 뭐라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 법률혼 관계 아닌 자도 포함한대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대요. 사실혼 배우자 포함한데요. 그게 동그라미 B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C번은 뭐죠? 친생자래요. 친생자. 내 아들이야. 근데 내가 아들이 지금 5명이거든. 응? 근데 내 동생은 아들이 없네요. 옛날. 요즘 아들 딸이 뭐 중요합니까만은 옛날 어르신들은 뭐야? 옛날에는 내 제사. 내가 죽으면 나를 모셔줄 제사 지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응? 딸들은 저쪽에 시집가면 그만이다. 이 옛날에 그 옛날 분들의 마인드.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이 제사 지낼 줄 아들이 없네. 딸만 둘이고. 그러면 내 막내 아들이라든가 셋째 아들이라든가 저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지 이제. 응? 그쪽으로 보내서 너 이제 작은 아버지 제사 지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 나는 많으니까 난 제사 지내줄 아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 셋째 아들을 보냈으면 그 아들은 나의 특수관계인이 아닌가요? 맞다는 거야. 이게 이제 C번이 되는 거죠. 친생자로서 내 아들인데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됐다 이거죠. 내 동생한테 친양자 입양됐다. 그럼 동생이라면 또 친족관계 범위에 포함되긴 할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럼 동생이 아니고 또 친구인데 친구가 아들이 없다든가 그러면 그쪽에 보낸다든가 그러면 친구는 남남이니까 다른 쪽으로 따져보면 특수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그쪽에 보낸 내 아들
친양자 입양 보낸 거예요. 입양 보낸 그 아들 당연히 특수관계는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 친양자 입양한 자 이거나 또 그 또 아들이 결혼해서 또 며느리가 생겼어. 내 며느리는 아니죠. 이제 보내 친구한테 보냈으니까. 그렇지만 이자도 나랑 짜고 칠 만한 상대방은 맞잖아요. 그죠? 며느리. 자, 그래서 그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그냥 아들 낳았어. 그럼 내 손주지. 내 손주인데 그죠? 내 친구의 아들로 들어갔고 친구의 손주가 돼 있지만 내 손주지. 그죠? 당연히 그죠? 나랑 더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범위 포함시키겠다. D번은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내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혼외 출생자야. 혼외 출생자. 내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인데 을과 혼인 신고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혼외자를 낳은 거예요. 낳았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는 뭐야? 내 아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혼외 출생자, 출생자와 생부는 뭐야? 을 말하는 거지. 나랑 혼인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를 낳은 아이의 엄마. 내가 남자라면 아이의 엄마. 당연히 그죠? 당연히 들어가고 생부, 생모 등등 들어갈 거고요. 여자도 특수관계 범위에 포함하겠다. 이게 개정사항이었어 작년에. 예? 그래서 최근 개정이니까 또 잡아놓자. 근데 가로 열고 이제 그런 자인데 남남처럼 지내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가로 열고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자래요. 내가 생활비도 주고 막 그러면서 관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특수관계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겠지. 혼외 출생자와 응? 그 상대방을 말하는 거죠. 이제 갑이고 을이 혼인하지 않고 병을 낳았다면 그 병과 을을 말하는 거다. 내가 생활비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네요. 됐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제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몇 가지를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에 기간과 기한 나오네. 기간과 기한. 기간과 기한. 자, 짧게 짧게 막 나오는 거니까 잡다한 거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좀 중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교재 나와 있는 내용에다가 여기 여러 가지 정리하고 왔다 갔다 볼 수 있게 해놓으시고요. 좀 목차 같은 것도 잡아놓을 게 있다면 옆에다가 이제 서브노트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시면 다 하는 김에 지금 우리 1차 위에 달려가는 거지만 이 국기법은 아시다시피 세법 파악의 제일 기본이야. 2차 공부할 때 국기법이 잘 돼 있으면 그럼 세법 가면 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하고 모레하고 쭉 진행하는데 시간 꽤 진행하잖아요. 그거 모자라요. 지금 모자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이제 또 연주면 뭐 하든 뭘 하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짧게 진행하려고 지금 최대한 한번 해보겠지만 자, 그러면 나중에 2차 동차반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16시간 가지고 지금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 가시면 뭐 20몇 시간, 30시간 진행하는데 판례도 보고 좀 더 보니까 늘어나는 거지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한 내용 가지고 또 학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동차 때 딱 하면 이제 합격했다. 그리고 동차반 딱 수업 듣는다 하면 만들어진 게 옆에 있고 정리된 게 있으면 큰 힘이 돼요. 국기법 진행할 때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1차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해 놓으면 동차에 도움이 된다. 자, 하나씩 주제별로 이제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말씀드리면 그건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제 기간과 기한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잠깐만 얘기하고 좀 쉴게요. 자, 기간 계산이 나오네요. 기간. 자, 지문에 또 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기간과 기한. 이제 국기법은 일반 세법이니까 뭔가 뭐 다 뭐 신고 기한이든 뭔가 제출 기한이든 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언제까지 뭘 하라 이런 얘기들이 다 개별 세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그쪽에 규정을 두지 말고 국기법에서 정리해 놓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 기간과 기한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죠. 국기법에. 자, 첫 번째는 이제 기간이야. 기간. 기간이라 하면 뭐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닙니까? 기간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기간을 정해놓고 있죠. 기간. 자, 그럼 기간은 일단 이제 정의가 이게 기산일, 기간은 이게 첫째 날 기산일.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는 날이 만료일. 기산일과 만료일이 있을 텐데 그럼 기산일을 대체 어떻게 볼 거냐? 즉 첫째 날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를 여기 좀 하고 있는 거야.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 이런 얘기를. 자, 그럼 기산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냐면 우리 국기법이 원칙이 민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 민법에 따른다. 기산일의 원칙은 민법에 따른다. 그 민법을 좀 아셔야 되겠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칙은 민법에 따른데요. 민법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 민법에서는 자, 원칙이요. 민법의 원칙이 초일
초일 불산입이래. 초일 불산입. 초일 불산입 할까요? 초일 불산입. 첫째 날은 집어넣지 않는데요.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해요. 민법에서. 그래서 원칙이 그렇구나. 그러면 세법도 따르는 거야. 초일 불산입 원칙. 자, 두 번째는 여기 예외. 민법에서 예외로. 그럼 반대니까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일 산입. 산입하는 게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기억.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전 0시부터 여기 이제 뭐 다음 날 이런 거죠. 뭐뭐의 다음 날. 다음 날부터라는 거야. 다음 날부터. 표현들이. 그래서 뭐 제적 기간 뒤에 보면 나오고 막 그래요. 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렇게 돼 있다면. 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 들어가면 그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니까 그 날을 집어넣고 판단해야지. 초일 산입이지. 이게 아니면 초일 불산입하는 거예요. 초일 불산입. 자, 초일 불산입 원칙은 여러분들 이제 뭔가 뭐 이러면 부가세 공부했으니까 부가세 할 때 보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그럼 사업 개시일 2월 1일이야. 그럼 20일 내에 따질 때는 언제부터 따져야 돼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니까 2월 2일부터 따지는 거야. 사업 개시일 2월 1일이면 2월 1일 빼고 2월 2일부터 카운트 해갖고 20일이니까 2월 21일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20일 내라고 할 때 그게 다 초일 불산입으로도 하는 거예요. 초일 불산입. 자, 근데 이제 초일 산입하는 건 이렇게 오전 0시부터 한다는 어떤 표현,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돼 있으면 요거. 그다음에 니은이 이제 이게 나이 계산, 연령, 나이 계산할 때 그런 거야. 나이 계산할 때 요게 초일 산입하라고 돼 있습니다. 태어난 날을 포함해서 판단하는 걸로 하고 막 그래요. 자, 이건 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민법상에서의 말하는 어떤 기간 계산에서 기산일에 대한 거야. 첫째 날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럼 여기에 따르고 있다는 거야. 세법도 원칙은 민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예외가 있겠지. 여러분 알고 있는 예외는 뭐예요? 세법에서 민법에 따르는 걸로 돼 있는 예외로 얘는 이제 초일 산입을 한다는 규정을 별도 두고 있는 거지. 초일 산입한다. 뭐 할 때? 적수 계산할 때 적수를 계산할 때 초일 산입하고 있다는 거죠. 적수. 그래서 뭐 가지금 뭐 인정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간주임대료 말도 마찬가지고 간주임대료 인정이자 다 곱하기 이자율이야. 이자율을 곱하는 어떤 식에서는 다 초일을 산입하래요.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이자. 그럼 돈 빌리고 돈 갚고 이런 개념 아니냐? 그러면 우리 실무적으로 본다면 돈 빌리면 외부에서 은행에 돈 빌리면 그 빌린 날부터 이자 계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자를 그 원금 갚는 날은 이자 안 냅니다. 초일 첫째 날은 이자 내는 거고요. 마지막 날 돈 갚는 날 이자 안 낸다는 거야. 이런 게 실무야. 그럼 그대로 반영해서 그래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가야지. 그래서 초일 산입하는 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수 계산 쪽에서 공부할 때 이걸 먼저 접하기 때문에 이게 원칙인 줄 아는데 이게 보니까 아니네. 국기법이 반대로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고 하는 걸 삼고 있네. 초일 불산입. 근데 예외로 이제 세법은 초일 산입하는 적수 계산이 있구나. 이렇게 틀 잡아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기간에 대한 얘기를 기간. 자, 두 번째는 이제 기한이야. 기한은 뭐야? 기한은 신고 기한 이렇게 언제까지 뭘 하라. 제출 기한 이렇게 정해놓고 있잖아. 기한. 그래서 언제까지 딱 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이행해야 되는 거야. 여태까지 이행해야 되는 거야. 이게 기한이다. 이거 기한. 자, 그 머릿속에 이제 신고 기한, 이거 날짜 지켜야 되겠죠. 기한 지나버리면 가산세가 바로 붙는 거 아니야, 이제? 기한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어떤 기한까지 이제 뭘 진행을 해야 되고 뭔가 신고도 하고 제출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기한까지. 자, 그러면 이 기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 요때까지 뭘 이행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행했느냐를 판단할 때 이제 이게 자, 우리 첫 번째가 일단 뭔가 기한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한다. 뭐 법인세 그러면 12월 말 법인데 3월 말까지 신고한다 이거죠. 신고. 근데 3월 말이 봤더니 이 기한일 마지막 끝나는 기한일이 토요일이래. 토요일이면 쉬잖아. 그죠? 일요일. 그죠? 일요일에 이러면 못 하잖아. 기한까지 하라는 게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되는데 3월 30일이 토요일인 거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4월 1일 가면 하려고 했더니 그날도 일요일이네. 그럼 못 하는 거야. 자, 또는 이제 공휴일이래. 법정 공휴일.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그게 공휴일이 딱 걸쳐. 공휴일. 자, 또는 이제 대체 공휴일이죠. 대체 공휴일도 들어갔습니다. 제글에. 그다음에 또 이게 근로제한 날인 거야. 근로제한 날. 토일 공백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로제 날. 이 5가지에서 외워놓으시면 돼요. 토일 공대근. 어떤 기한일이 토일 공대근에 걸려버린 거야. 그죠? 자, 걸렸으면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언제로 한대요? 다음 날.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어떤 기한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를 봤더니 그게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가 우리 주요 업무니까 사무실들 보면 딱 3월 말, 5월 말 날짜가 뭐 토요일이거나 딱 걸리면 일요일 다음 날 빼고 또 그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이니까 다음 날 갔더니 또 일요일이네 빼고 그 다음 날 갔더니 이제 월요일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4월 2일까지 하면 되는 거 이틀 정도를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도 시험이 한 이틀만 뒤로 가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업무할 때도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이 치니까 그냥 이틀만. 근데 또 이틀 딱 해서 더 4월 2일까지 하면 되네라고 하지만 또 거기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틀만 일 더한 것뿐이지 빨리 끝내고 털고 어쨌든 맞춰갖고 하는 게 맞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언젠가 한번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똑같더라고요. 일주일 연기돼도 또 가서 일주일 더 가면 또 벌었다고 싶지만 또 그때 가면 또 일주일만 또 연장 안 되는 건가? 항상 시험장에 갈 때는 만족을 막 하고 나는 됐어라고 시험장 가는 사람 없어요. 이거 안 나오면 좋겠다. 이건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찜찜하기도 하고 이거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험장 가는 거지. 여러분들도 계속 객관 수업 듣고 지금 이것도 공부하고 하면서 쭉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가고 만족하면서 시험장 가서 없으니까 불안하고 찝찝해도 그러고 시험장 가는 거 우리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다음 날 이때까지인데 그 다음 날이 되는구나. 기한일이 토일 공대근일 때, 자, 이 공휴일 등으로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 네, 두 번째가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이야.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두 번째가 우편으로 했을 때. 자, 우편으로 뭔가 서류를 제출했대. 우편 제출. 자, 기한까지 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했어? 자, 그럼 이게 우편은 날아가는 시간이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 기한이 정해진 날짜까지 상대방한테 즉 세무서에 도달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날짜 전에 발시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린 기한을 지켜야 돼. 다 기한 언제까지 법인세 신고를 이때까지 해야 돼 그 생각하세요? 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보니까 이런 거야. 그럼 다음 날로 연장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음 날. 그다음에 우편으로 제출했대요. 그럼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우리가 이제 기한일이 정해져 있고 법인세 그럼 3월 말 이렇게. 그래서 이때가 기한일이야. 자, 근데 우편으로 뭔가 서류 제출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가 됐어요? 발신했어, 발신. 기한일 전에 내가 보냈는데 우편으로 발신했는데 이때 지나가고 도달해 버렸네. 그럼 안 되잖아. 기한 지나버렸으니까 도달해서 3월 말까지 지금 도달할 거다라고 보고 충분히 이틀 전에 발신을 했는데 이틀 만에 가겠지. 보통 일반적으로 가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월 1일 날 가버린 거예요. 하루 늦어졌는데 신고 부상한세? 신고 안 한 무신고가 돼버려. 신고 안 한 그러면 20%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세금에 20%가. 이런 억울한. 나는 분명히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불안하게 하면 안 되지.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뭔가 의무를 다하는 그 잘못하면 페널티가 붙는 그럼 조마조마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원래 일반적으로는 뭔가 제출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도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지만 우편으로 서류 제출한 거는 이거는 발신주의 특례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지금 우리 보시는 이제 서류 제출 이 서류를 제출하는 거야. 과세관청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제출의 경우에는 발신주의 특례를 적용해줘요. 도달주의가 아니고요. 원래 도달주의가 맞지만 상대방의 도달까지 하는 게 맞죠. 기한까지 맞춰서 네가 세무서 가서 직접 제출하거나 하고 갈 거 아니면 우편으로 보낼 때는 여유 있게 보내가지고 적어도 3월 말까지는 도달까지 하게 만드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겠지만 근데 봐주는 거야. 그래서 발신만 했어? 그럼 도달은 좀 늦게 하더라도 인정해줄게. 이때까지 지켜서 발신만 좀 해줘라고 하고 있다. 그죠? 이게 발신주의 특례예요. 자, 그럼 발신주의 특례하는 발신이 언제 됐지가 중요한 건데 이 발신이 언제 된 거야? 어떻게 봐요? 어떻게 확인해? 이게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우편에 날짜 도장이 찍히겠죠? 도장이 찍힌 날 이때가 발신된 걸로 보는 거야.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이 날짜에 발신으로 보겠다. 3월 29일, 30일, 31일 이때 돼 있으면 늦어도 도착하더라도 도달하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찍힌 날로 보는 건데 자 이게 확인이 안 된대. 이게 훼손됐거나 도장이 안 찍혀 있거나 뭐 찍혀 있던 것 같은데 뭔가 문드러져 가지고 밟았는지 뭐 있는데 날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도달은 했잖아요.
세무서에 4월 1일 날 이렇게 도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보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다른 우편물들도 막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빗대 봤더니 한 이틀 걸리던데 여기 지역은 한 3일 걸리던데 이런 거에서 통상적인 어떤 우송 일수, 배송 일수를 고려해서 날짜를 판단해 주래요. 확인 안 된다고 그냥 야 안 한 거야 다 잘못한 거를 하지 말고 발신주의를 했으니까 발신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겠으면 통상적인 배송 일수. 요 지역에서 우리 세무서 날라오는 어떤 다른 서류들은 보니까 이틀 걸리던데 이런 걸로 판단해서 이틀 빼서 판단해 주겠다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이때는 통상 배송 일수, 통상 우송 일수, 배송되는 일수를 고려해서 해줘라라고 돼 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우편 제출이야. 근데 우리는 좀 이따가 볼 게 이제 반대. 이거는 서류 제출이고요. 기한까지 조마조마하게 이제 보내야 되는 서류 제출이고요.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납부 고지서나 이런 게 뭔가 보내는 거야. 과세관청에서 세무서가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이게 이제 서류의 송달이라는 거야. 송달 반대로 서류의 제출이 아니라 송달. 송달. 자, 그러면 서류의 송달은 서류를 송달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대로 하는 거야. 원래대로 발신주의가 아니고요. 뭘로 하는 거예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까지 해야 돼. 납세자가 딱 서류 받아갖고 이제 이걸 확인해보고 적어도 며칠 전까지는 납기 며칠 전까지는 뭔가 보내줘라. 그럼 그 전에 도달까지 해서 확인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뭘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도달까지 해야 된다. 좀 이따 서류의 송달 볼 거예요. 그럼 도달주의 기억하셔야 돼. 도달주의가 또 송달하는 서류의 어떤 송달 방법에 따라서 언제를 볼 거냐라는 것들 또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때 출발은 도달주의다 이거죠. 수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뭔가 하는 것과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뭔가 하는 거 있죠? 그게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 상대로 과세관청을 상대로 뭔가 하는 건 많이 완화가 되면서 뭔가 봐주고 막 이런. 예를 들면 과세 관할도 있는데 내가 세금을 신고하거나 뭔가 제출해야 될 세무서가 있어 면이 나의 과세 관할 세무서를 어겨갖고 뭔가 제출했어. 어겨서 신고한 거야. 될까 안 될까? 그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관할 어겨도 돼요. 근데 나한테 뭔가 세금을 결정해서 때려 나한테. 근데 내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데서 때렸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관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런 입장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네. 서류를 우리가 제출하는 건 완화돼서 발신주의 특례를 적용해 주지만 반대로 세무서가 우리한테 보내는 거는 도달까지 해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그런 특징이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우편 제출.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전자신고 나오네. 전자신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전자신고 등이에요. 전자 납부도 들어가고요. 자, 전자신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다 전자신고 하잖아요. 또 전자적인 방법 납부도 하고요. 전자신고 납부를 합니다. 요즘에. 자, 그러면 이제 전자신고 등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이것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죠. 자, 신고 시기. 전자신고하면 언제로 봐야 돼? 신고 시기.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해요. 요즘에 누가 저기 우편으로 제출해. 우편으로 누가 해? 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가 전자신고하지. 응? 전자신고 안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다 전자신고래. 옛날에 한 뭐 십몇 년 전부터 이제 전자신고 하라고 연락도 먼저 와. 요번에 전자신고 해주십시오. 우편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응? 세무서마다 경쟁하고 막 그랬어. 전자신고 달성률 90 몇 프로 달성했다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세무서끼리 경쟁하고 막 그래서 다 전자신고해 요즘에. 그럼 전자신고는 하는데 언제까지? 전자신고가 됐으면 그러면 3월 말까지 했느냐? 아니면 4월 1일 날 했느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따져볼 때 신고 시기 언제로 보는 거야? 국세청장한테 전송된 때. 국세청장한테 전송합니다. 전자신고는 메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지. 청장에게 전송된 때. 요때가 신고 시기로 보는 거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저장된 때 아니고요. 저장된 때 아니고 전송된 때야. 전송까지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3월 한 29일쯤에 법인세 다 신고하려고 이것저것 자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 이제 전자신고하러 딱 가는데 거기에 저장 기능이 있어. 저장만 해놓은 거야. 전송 보내지 않고. 저장만 해놓으면 이건 된 게 아니에요. 저장된 때 아니야. 전자신고하러 가기 따라서 전자신고가 돼야 돼. 전송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전송까지 한다. 전송된 때. 저장된 때 아닙니다. 저장된 때 아니에요. 뒤에 서류에 송달 공부하다 보면 저장된 때 나오고 막 그러니까 또 헷갈리고 막 그런 거야. 이거 우리가 보내는 거는 전송까지 해야 돼요. 전송된 때 신고 시기로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전자신고에 대해서는 그렇다. 두 번째. 자, 전자신고란 거는 이제 메일 보내듯이 이제 홈택스에다가 뭔가 전송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가 발생했나 봐.
자, 만약에 이제 신고 또는 납부 자, 등 하려고 하는데 자, 그 기한일에 기한일 3월 말 이렇게 날짜 그 마지막 날 기한일에 자, 정보통신망에 뭐 장애가 발생한 거야. 정보통신망 등이 장애가 발생한 홈택스가 망해 자, 장애가 있대요. 전자신고 납부 기한일에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대요. 장애가 발생했어요. 전자신고를 못 하는 거야.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좀 10몇 년 전이야. 그것도 15년 전쯤 될 거야. 제가 업무 초창기였으니까. 그때 한참 전자신고가 처음에 막 이제 해갖고 하니까 이게 과부하 걸렸는지 뭔가 다운돼 갖고요. 거기다 전자신고가 안 된 거야. 그런 적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연장해 줬어요. 다음 날까지 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대. 장애가 있대. 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다?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복구돼요. 이제 장애가 있었으면 못 하잖아요. 장애가 복구돼요. 전자신고 납부 할 수 있게 된 날 아니고요. 된 날에 다음 날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다음 날. 자, 장애가 복구된 날 아니고요.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 아니고요. 된 날이 다음 날이야. 말장난. 된 날 다음 날. 복구된 날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복구된 날. 그죠? 복구돼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 된 날인데 그날 언제 복구됐냐면 밤 11시 50분에 복구됐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다음 날로 해줘야지. 여유 있게. 그죠? 그래서 그날의 다음 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표현이 기한일 제가 기한일에 전자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기한일에 예를 들면 3월 말까지 전자신고를 해야 되는 법인세 신고야. 근데 3월 20일쯤에 장애가 있었대. 그게 뭔 상관이야? 20일쯤에 장애 있다가 22일쯤에 고쳤대. 그거는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의미 없는 거죠. 그죠? 3월 31일 날 안 돼야지. 그래야지만 연장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또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또 법을 표현을 명확하게 과세요건 명확주의 이렇게 명확하게 바꿔줘야죠. 안 그러면 이게 해석상 막 제각기 장애가 있었잖아. 이게 있었던 적이 있잖아. 이런 거 아닌 거야. 그래서 기한일에 그 3월 31일 등의 신고 기한일에 해야 되는 그 날짜에 장애가 있어 갖고 못 한다면 그러면 장애가 복구되어 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까지로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자신고 등 이게 봤어요. 자, 교재 가시면 이게 돼 있고요. 자, 말문제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3페이지 가시면 이제 우린 기간 봤고요. 그럼 기한 특례 봤어요. 자, 공휴일 등 봤고요. 우편 제출 봤고요. 자, 전자신고 한번 보시면 신고 시기 언제라고요? 전송된 때. 국세청장이 전송된 때 이렇게 돼 있고 그 특례가 나오네요. 자, 기한 만료일이죠. 기한 만료일. 전자신고나 납부 등의 기한 만료일에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이때 못하게 됐다면 그때는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인데 자, 우리가 예전에는 우편으로 신고하고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요즘엔 전자신고로 바꿨잖아요. 그 바꿔서 하는데 중요한 알맹이 내용들은 다 전자신고가 되는데 그 안에 첨부되는 서류 같은 것들이 있어. 이 서류까지 다 변환돼 갖고 전자신고가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옛날에 필요한 어떤 첨부 서류 같은 것들은 여유를 줄 테니까 그때 우편으로 제출하고 등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류가 정해져 있어. 실무할 때는 좀 중요해. 따져보고 해야 돼요. 자, 전자신고 한 다음에도 보내야 될 게 있습니다. 며칠 말미를 준다는 거야? 10일 동그라미. 10일.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할 수 있음. 연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장 서류가 공고가 돼 있고요. 그 서류들은 10일 내에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이게 전자신고에 빠진 것들이지. 전자신고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서류를 만들어서 우편 제출 등을 하면 된다. 10일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앞에 총론 얘기 뭐 약간 총칙 얘기 몇 가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알맹이 내용으로 이제 기간과 기한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때 요 틀 그다음에 기한은 언제까지 우리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때 그 기한일이 이렇게 됐을 때 우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 거냐? 짤막짤막하게 전자신고 좀 많이 하니까 요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천재등 기한 연장이 있어요. 이거 하나의 어떤 주제야. 잠깐 쉬었다가 할 거예요. 쉬었다가 천재등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목차도 잡아놓으시고 하시면 좋아요. 양은 뭐 많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예.